안녕하세요. 77의 건축 이야기 77입니다. 이 시간에는 방수에 관해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집을 짓고 또 집을 짓고 살면서 이 물에 관해서 굉장히 신경을 건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물이 샌다든지 물에 젖는다든지 눅눅해진다든지 그러면 항상 습기가 있으면 곰팡이라는 게 같이 따라다녀요. 그렇죠? 거기에 뭐 적당한 유기물과 온도와 물기가 있으면은 또 곰팡이가 펴요. 건강에도 안 좋고. 그래서 이 방수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 건축물에서 보면은 방수해야 될 곳이 외벽이라든지 뭐 지붕 쪽에는 이제 평슬라브 지붕, 슬래브 지붕 같으면은 또 방수를 해야 되겠죠. 근데 경사지붕은 기와라든지 지붕 그 재료가 있으니까 싱글, 기와, 금속기와 뭐 슬레이트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요새 이제 슬레이트는 그 성면, 그 성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과거에는 그 슬레이트가 고리져 있잖아요. 그거 불펴가지고 그 위에다가 삼겹살도 구워 먹고. 근데 그거는 뭐 그렇게 성면 자체가 공기 중에 떠돌 때 호흡기로 들어와서 물리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화학적으로 뭐 독성이 있다거나 그러진 않고 성면이라는 게 이렇게 빼쭉빼쭉한 바늘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폐포에 들어가서 박히면은 폐암에 씨앗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어쨌든 뭐 그 방수 얘기하고 좀 그래서 방수해야 될 부분이 외벽, 또 실내로 들어오면 어디에요? 욕실, 화장실, 그 다음에 다용도실이 있으면 그 물 쓰는데 바닥에 그런데 물론 방수도 중요하지만 욕실, 화장실이나 또 다용도실 같은 데는 이렇게 바닥 구조체 바닥 레벨을 한 15cm 정도 이렇게 내려주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신발 벗을 때 문열 걸리지도 않고 또 방수도 유리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도 1층 바닥은 그래도 조금 문제가 생겨도 그게 나타나지도 않고 가능한데 2층 같은 경우부터는 이제 물이 샌다든지 물이 비친다든지 그러면 또 골치가 아파집니다. 다 뜯어서 고쳐야죠. 그 다음에 이제 지하실 방수. 지하실은 이제 지하에 항상 습기와 지면에 닿은 데가 문제가 돼요. 지면과 닿은 데. 그래서 습기가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지하에는 항상 뭡니까 지하 수위라는 게 있어요. 레벨이 있어서 방수를 잘해야 됩니다. 특히 깊은 지하 같은 데는 더 잘해야 돼요. 또 지하실 같은 경우는 방수가 안방수가 있고 밖방수가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지하실 이렇게 벽이 있잖아요. 뭐 이제 실내 쪽 말고 이쪽 흙하고 접하는 쪽에 방수를 하는 것이 밖방수. 그 다음에 이 안쪽에다 하는 것이 이제 안방수도 이렇게도 나눕니다. 그 특성이 다르니까 이제 그것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 밖에 방수해야 될 때가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우리 집 진지가 한 10년? 그래서 수영장 같은 거는 함부로 이렇게 또 생각 없이 만들어 놓으면은 애물단지도 될 수가 있고 세금도 또 폭탄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일반 주택의 경우에 수영장이 있으면 그게 호화시설이라고 그래가지고 고급주택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고급주택으로 분류가 되면은 취득세 곱하기 10배가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영장을 만들 때는 꼭 정의 난 만들고 싶다. 그렇지만 고급주택으로 분류가 되기 싫다 그러면은 수영장 크기를 67 스퀘어미터로 기억하는데 67 스퀘어미터 미만으로 만들면 돼요. 고급주택으로 분류가 안 돼서 그렇게 과도한 세금을 안 내셔도 돼요. 근데 수영장을 만들었어요. 물론 67 스퀘어미터 미만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쨌든 그 몇 년 쓰다 보니까 이렇게 수영장 안에 이제 크랙이 가고 뭐 좀 그래서 보수를 하려고 방수업체를 불러서 자 크랙 간 곳을 좀 방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페인팅을 이제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일을 맡겼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나고 그쵸 방수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양생이 돼야 되잖아요. 굳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방수했던 그 크랙 간 부분에 이렇게 퍼티처럼 이렇게 한 부분이 다 이렇게 누룽지처럼 일어나는 거 있죠. 물에 불어서.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방수를 이제 고무질 탄성 방수로 했는데 도막방수죠 일종의. 그러니까 원리가 이래요. 고무질을 녹여요 용제로 녹여서 꿀처럼 죽처럼 된 그거를 이제 그 틈매움을 하면서 거기다 크랙 간 데다 발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크랙 간 데다 다 쭉쭉쭉 발랐잖아요.
근데 이 방수하는 분이 좀 실력이 모자라는지 그 물에 대한 그 어떤 그 방수제, 그쵸, 물이 그리고 수영장처럼 잠기는 데는 그게 안 맞더라고요. 다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벗겨내는 데만 아마 방수 공사를 하는 것보다 더 아마 그 일손이 들어간 것 같아요. 다 벗겨내고 다시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고생했던 기억이 남아서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주택에서 수영장은 이제 꼭 만들고 싶으면 67 스퀘어미터 미만으로 해야 된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방수라는 게 적재적소에 맞는 방수 공법과 맞는 방수 재료를 선택을 해서 또 시공도 잘 해야죠. 시공, 거기에 관해서 세부적으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방수하면은 요새 방수 재료가 무지하게 많이 개발돼서 나오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뭐 제품명도 있고, 근데 크게 나누면은 그냥 우리 개념적으로 생각하면은 딱딱한 고체 방수가 있고 조금 멀렁멀렁한 탄성 방수가 있다. 그리고 또 분류하면은 두꺼운 방수가 있고 얇은 방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얇은 방수를 이렇게 칠의 개념, 도막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얇은 방수가 있고, 또 그 중간에 시트 방수라는 게 있어요. 시트 방수는 여러분 뭐 많이 보게 되실 게 고무질 또는 아스팔트질 이렇게 한 두께가 한 2mm 정도 되는 이런 두툼한 그런 시트, 그렇죠?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혹은 보통 한 1m로 쭉 나와요. 그래서 그 시트를 쭉 깔고 그 이음매 부분만 잘 방수를 하면은 두툼하겠다, 방수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뭐 지붕할 때 그 시트 방수지를 기본적으로 한번 쭉 깔아주고 하면은 일단 뭐 기와가 좀 비바람 들이쳐서 물이 샌다든지, 아스팔트 싱글이 뭐 좀 잘못돼도 걔가 또 한 번 더 막아주죠. 그래서 그렇게 개념적으로 이제 나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방수해야 될 부분이, 자, 이걸 뭘 그냥 칠처럼 해서 도막 방수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무슨 세멘트 몰탈에다가 방수액을 넣어서 하는 뭐 세멘트 액체 방수를 할 것이냐, 시트 방수를 할 것이냐, 이런 거를 판단해서 정해야 돼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영장 안에다가 그 물의 내수성이 약한 저 고무질 도막 방수를 하면은 망치는 겁니다. 안 하니만 못해 아주 긁어내는데 혼났어요. 그럼 첫째, 이 아스팔트 계열 방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아스팔트 방수는 이제 탄성 방수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역청이라 그러죠, 역청. 옛날부터 이 아스팔트 방수를 썼던 것 같아요. 그 노아의 방주도 나오죠. 그래서 노아가 그 커다란 배를 만들어서 그 역청, 아스팔트로 다 그 나무로 만든 배 틈에다가 아스팔트를 다 메꿔 넣어가지고 방수가 되게 했어요. 그래서 그게 물 위에서 40일 동안 버텼다는 뭐 그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역청이 아스팔트예요. 그래서 아스팔트는 탄성이 있고, 다시 말해서 탄성이 있다는 거는 이제 아스팔트 방수를 이제 옥상 슬라브에다 방수를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옥상 슬래브가 이렇게 금이 같다, 균열이 같다 했을 때는 물이 스며서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근데 방수를 했어도 아스팔트 방수는 탄성이 있어서 좀 견딥니다. 방수가 이렇게 곧바로 파괴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아스팔트 방수는 방수법이 어떠냐? 모든 방수가 그렇지만은 바탕 있잖아요. 바탕이 콘크리트다, 뭐 시멘트 미장이다, 또는 뭐 TMG 합판, OSB, 뭐 지붕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탕 그 처리를 잘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바탕 위에 시멘트 몰탈 방수를 했어요. 근데 이 콘크리트 바탕하고 시멘트 몰탈이 잘 안 붙어서 이렇게 들뜨기도 합니다. 오래되면.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 그 위에다가 몰탈을 했는데 어디선가 물이 스며서 그 콘크리트와 몰탈 사이에 물이 이렇게 약간 스며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기온이 뭐 영하 5도, 10도 내려가면은 그 물이 부피 팽창을 해서 몰탈이 이렇게 박리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떠요. 다 떠. 그런 옥상에 다시 이제 시멘트 몰탈 방수가, 시멘트 액체 방수가 마음에 안 드니까 다시 해야 되겠다. 뭐 도막 방수, 우레탄 방수, 뭐 에폭시 방수, 뭐 시트 방수, 아스팔트 방수 다 같은 걸 하더라도 그걸 다 또 걷어내고 그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방수는 방수하기 전에 밑에 바탕 정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들뜬 데는 다 걷어내고, 또 패인 데는 다시 뭐예요? 수지 몰탈. 수지 몰탈이라는 건 뭐 간단히 말해서 몰탈이 뭐예요? 세멘트 몰탈은 모래에다가 세멘트가 풀 역할을 해서 붙는 게 세멘트 몰탈이고, 수지 몰탈은 이런 모래 알갱이 뭐 그런 거에다가 수지가 뭡니까? 수지 본드, 합성 수지, 그 본드 역할을 하는
그거를 수지를 쓴 거예요. 세멘트, 페이스트, 물을 쓴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빨리 굳고 어쨌든 좀 견고하고 시공이 간편하니까 그렇게 해요. 물을 안 쓴다는 점에서 유리할 수가 있죠. 어차피 방수해야 되는데 또 물에다 개가지고 물기를 치덕치덕 바르면은 또 언제 말라가지고 방수를 하겠어요. 어쨌든 바탕 정리를 하고 울퉁불퉁 나온 데는 또 그라인딩해서 좀 갈아내고 또 이렇게 주걱 있죠, 주걱 헤라로 다 긁어내고 그 다음에 미세한 저 세멘트 가루 같은 것들이 많고 흙가루 같은 것들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그 가루들이 방수제하고 이게 모체, 구조체하고 접착을 못 시켜요. 그래서 걔네들도 먼지 같은 거 싹 좀 청소해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스팔트 방수는 크게 재료를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 주 방수 재료인 역청, 아스팔트. 아스팔트도 뭐 브로운 아스팔트, 무슨 아스팔트 종류가 있는데 그거 다 기억하시지 말고 하여튼 어쨌든 아스팔트. 우리가 제대로 된 용어는 아닌데 타마구라 그래요. 타마구. 네, 콜탄. 네, 그거 아스팔트. 그 다음에 이제 주 아스팔트가 있고 아스팔트를 굉장히 이렇게 녹여가지고 휘발유나 용제에 녹여서 멀겋게 해놓은 그 접착력이 좋게 하려는 플라이머라는 게 있어요. 플라이머. 걔는 이렇게 뭐 꿀보다도 조금 뭐랄까 이렇게 빵카시우처럼 물처럼 만들어놨어요. 물개. 그게 플라이머가 있고 그 다음에 아스팔트도 뭐예요? 해가 뜨면은 너무 뜨거워서 멀렁멀렁해지고 또 겨울엔 차갑기 때문에 차가울 때는 아스팔트도 깨집니다. 갈라져요. 그래서 아스팔트를 침투시킨 헝겊, 펠트, 또 아스팔트를 흠뻑 그 침투시킨 종이, 아스팔트 루핑 같은 거 이런 그 막이 있어요. 시트지처럼. 시트지하고 형태 같은 건데 아스팔트를 침투시켜서 걔를 듬뿍 발라놨다. 그러면 아스팔트 방수는 어떻게 하냐면은 바탕이 청소 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붙을지 모르니까 프라이머를 전부 도포를 합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는 묽다 그랬죠. 묽어서 걔가 아스팔트 질인데 쭉 이제 걔를 뿌리면은 걔가 미세한 틈에 스며들 거 스며들고 저 먼지 같은 것도 다 흡수해서 그냥 아스팔트화 시켜버리고 용제가 날아갑니다. 그쵸? 그 아스팔트를 묽게 하려니까 아스팔트 녹이는 용제, 휘발유 같은 걸 썼을 거 아니에요. 벤젠 같은 거. 그러면 그 휘발성이 날아가고 나면 찐득찐득 점착력이 있죠. 거기다가 아스팔트를 이제 도포를 해서 일정 두께를 만들어요. 근데 아스팔트는 문제가 그 온도가 한 170도에서 200도 미만 그런 상태를 유지해서 그냥 끓여가면서 가열해가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아스팔트를 도포하고 얘가 추울 때 크랙이 갈지 모르니까 아스팔트 펠트 그러니까 헝겊 같은데 직물에다 아스팔트를 흠뻑 먹인 걸 또 깔아주고 또 그 위에다 아스팔트를 뿌리고 또 펠트 깔고 또 아스팔트 뿌리고 그래서 겹겹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겹이 많을수록 한 겹, 두 겹, 8겹 훨씬 유리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물은 여러 겹을 이렇게 그걸 반복해서 해요. 특히 중요한 곳은 이런 모서리, 옥상 슬라브의 모서리 같은데 그래서 그 시공 규정이 나오는데 모서리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다 곡선으로 둥글려줘야 돼요. 딱 직각으로 하면은 쟤는 아스팔트 펠트 뭐 그걸 이렇게 직각으로 딱 눌러서 하기도 힘들지만은 거기가 이렇게 뜨는 경우가 있어요. 뜨는 경우에 아스팔트 아스팔트 층을 보호한다고 해서 벽돌 쌓아준다고 그 모서리에 벽돌을 칵칵 찍어가지고 싹 시작하고 거기가 또 벽돌에 의해서 찢어지기도 하고 어쨌든 모서리는 약간 이렇게 기본 바탕이 이렇게 곡선이 되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스팔트가 멀렁멀렁하고 여름에 또 굉장히 떼약볕에 슬라브 같은데 이제 물렁물렁해지니까 아스팔트 보호층을 해줘야 돼요. 맨 마지막에는. 그래서 간단하게는 잔자갈 같은 거 한 30mm, 50mm 깔아주고 그 다음에 아니면 거기다가 보호 몰탈을 한번 또 발라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경량 콘크리트 제가 콘크리트에 대한 영상이 있지만 거기에 소개되어 있지만 경량 콘크리트는 뭐예요? 간단히 말해서 이제 가벼운 콘크리트다. 가볍게 하려면 뭐예요? 골재 그죠? 특히 골재에서 자갈 그거를 경량 골재를 쓰면 됩니다. 그 궁금하신 분은 그 콘크리트 편을 보시면 되는데 그럼 경량 골재는 또 뭐냐? 이렇게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발뒤꿈치 이렇게 저 각질 제거하는 돌멩이 있죠. 부석이라고도 하고 가벼운 그 돌 그런 거 화산석 슬래그는 뭐예요? 그 제철소 용광로에서 위에 떠오른 그 철광석 이물질 있죠.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인공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참 웃기는 게 여러분 강냉이를 어떻게 돼요? 그냥 뻥튀기를 하면 막 이게 옥수수 알이 강냉이가 되죠. 요만한 강냉이가 이따만 이렇게 커져요. 그 안에 뭐가 공기가 들어있잖아요. 강냉이. 아마 어떤 단열재 대신에 강냉이를 가득 채워도 단열이 굉장히 잘 될 거예요.
단지 걔가 유기질이라서 이제 썩고 상하니까 안 쓰는 거지만. 그렇듯이 이 흑요석이라는 돌 같은 거, 이 돌멩이도 무지하게 단단한 돌을 이렇게 뻥튀기 똑같아요. 가열을 해서 뻥튀기를 시키면 요만한 돌이 이만해져요. 가볍게 써요, 안 가볍게 써요? 가볍죠. 퍼라이트라는 돌이 있어요. 그러니까 걔는 가벼운 게 그 안에 공간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가볍고. 그럼 걔가 물을 또 많이 흡수하잖아요. 공간이 많으니까. 그래서 잠실 주경기장 잔디밭 바닥에 어떻게 돼요? 잔디한테 물을 맨날 뭐 알맞게 줄 수가 없으니까 잔디 밑에 퍼라이트를 잔뜩 깔아놔요. 그럼 퍼라이트가 어떻게 돼? 물을 빨아먹을 수가 있죠. 자기 그 공간이 있으니까. 뻥튀기가 됐으니까. 그 물을 자주 안 줘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 가벼운 그런 뻥튀기한 돌, 퍼라이트라든지 원래 가벼운 화산석, 제주도 돌 같은 거 부셔가지고 그거를 콘크리트에다 넣으면 콘크리트가 가벼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아스팔트 보호용으로 그런 경량 콘크리트, 기포 콘크리트, 콘크리트에 그 공기가 많이 들어가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해주면은 이제 방수, 층, 아스팔트 방수 보호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스팔트 방수는 뭐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보호층을 좀 해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많이 하는 게 우리가 세멘트 액체 방수, 액체 방수는 뭐 다른 게 아니라 그 우리가 세멘트 또 세멘트가 본드 역할을 하는 거죠. 물 섞으면 세멘트 풀, 세멘트 죽이 되는데 세멘트 페이스트. 걔가 본드 역할을 해서 누구를 다 붙여버려요. 모래, 자갈 얘네들 딱 붙여버리면 그게 콘크리트가 됩니다. 그게 콘크리트. 근데 콘크리트는 하다 보면은 그게 건식공법이 아니라 그쵸, 그 물을 사용하는 습식공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습식공법은 물 알갱이가 물이 들어가서 비벼져서 콘크리트가 됐는데 또 모르타르가 됐는데 그 안에 있던 물이 날아갈 거 아니에요. 증발을 해버려요. 그러면 그 자리가 물이 있던 자리가 공간이 되죠. 그거는 다시 말해서 콘크리트 또는 뭐 세멘트 몰탈 다 해놨는데 물은 날아가시고 비가 오면은 다시 그 자리를 물이 스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이 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을 방수제로 메꿔버린다.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세멘트 몰탈 또는 콘크리트 그런 데서 방수제를 타가지고 시공을 하면 그게 세멘트 액체 방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 옥상에 물이 새는 것 같아요. 세멘트 액체 방수를 하겠다 그러면 세멘트 풀을 일단 만들죠. 세멘트 풀이 뭐예요? 세멘트하고 물하고 섞은 거, 세멘트 죽. 그 페이스트에다가 방수제를 넣어서 저어요. 그래서 로라로 바르든지 뭐 하여튼 붓으로 바르든지 고무장갑 끼고 다 바르든지 발라주면 되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빨리 굳는 거 급결, 방수액을 탔을 때 천천히 굳는 거 완결. 그게 두 가지 방수액이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뭐 급결로 급한데 다 발라요. 큰 틈 같은데 이제 급결 해가지고 다 발라주고 급결이니까 빨리 굳었으니까 일하기가 쉽잖아요. 그 다음엔 또 완결로 한번 쫙 발라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세멘트 액체 방수는 그거예요. 근데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은 걔는 탄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늘어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모체, 뭐 벽, 뭐 슬라브가 이렇게 금이 간다. 그러면 걔는 그냥 바로 같이 금이 가서 방수가 파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멘트 액체 방수 그거는 그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뭐 구조체가 견고해요. 뭐 금 갈 일이 전혀 없고 견고하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세멘트 액체 방수 하면은 그냥 끝날 수가 있어요. 이건 뭐 방수 보호 같은 거 뭐 자갈 깔아주고 이런 거 필요 없죠. 왜냐면 걔가 굳으면 그 자체가 걔는 세멘트의 성질이 나오기 때문에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세멘트 액체 방수입니다. 단지 걔도 뭐냐 그 모체가 균열이 가면은 자기 자신도 파괴가 돼버린다. 그래서 세멘트 액체 방수는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방수 개념으로는 이제 그 수밀 콘크리트를 해버리면 된다. 이게 뭐 아주 중요한 방수를 해야 되는 구조체예요. 예를 들어서 터널이다, 터널. 남산 1호 터널 만든다. 터널을 하는데 터널은 뭐예요? 그 안에 토압과 수압도 받아요. 뭐 물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물로서 막 압력을 받을 정도니까 그런 터널 같은 콘크리트는 수밀성 콘크리트를 할 수가 있어요. 콘크리트 공법 자체가 수밀 콘크리트라고 있어요. 분류를 합니다. 또는 내가 지하실을 뭐 좀 깊게 파고 우리 동네가 굉장히 이렇게 옛날에 뭐 하천 주변이라서 물기가 많다. 그러면 수밀 콘크리트라면 그냥 개념만 알아두세요. 굳이 뭐 그거를 그래서 콘크리트 자체가 이 석분 돌가루 미세 돌가루가 많이 섞여 있는 거 안 좋아요. 그래서 골재 자체가 깨끗하고
또 골재에 뭡니까? 이 조립도라 그러는데 굵은 골재, 가는 골재, 그러니까 자갈과 모래 그 비율이 잘 조절된 그런 골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거 조절해서 뭐 하냐? 자갈, 모래 뭐 그거 그 굵기 뭐 조절하고 할 필요가 뭐 있는데 어쨌든 이 콘크리트가 균열이 가는 원인 중에 하나는 세멘트가 많이 들어가는 게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세멘트가 많이 들어가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그 자갈 또는 모래 그 사이에 공간에 전부 세멘트 죽이 들어가니까 세멘트가 많이 들어가죠. 그 공간을 줄여야 돼요. 그래서 골재하고 굵은 골재, 이 모래 골재 잘 섞어서 하면은 그 공간이 줄어들어요. 골재가 다 차지하죠. 그래서 세멘트가 적게 들어가고 세멘트는 본드 역할만 하고 세멘트가 갖는 그런 단점들이 거기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전 동영상에서도 얘기가 나오는데 콩 한 대박하고 좁쌀 한 대박 섞잖아요. 두 대박이 아니라 한 대박 반밖에 안 돼요. 왜 그렇게 써요? 콩 사이사이 틈에 좁쌀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수밀 콘크리트는 골재 자체도 잘 선별해서 조립률이 좋은 거를 쓰겠다. 그 다음에 이제 배합은 우리가 보통 시멘트, 모래, 자갈, 시멘트, 모래, 자갈 비율을 1대 3대 6으로도 많이 쓰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하지 말고 1대 2대 4 정도를 써라. 뭐 그거는 뭐 이렇게 너무 머리에 담아주시지 말고요. 그러니까 배합을 중요시하고 그다음에 물시멘트 비라는 게 있어요. 물시멘트 비는 뭐냐면은 세멘트 무게에 대해서 물을 얼마큼 넣어가지고 혼합을 할 것이냐 그건데 우리 현장에서도 많이 보지만 아주 레미콘 트럭에 써 있어요. 물을 타지 맙시다. 뭐 가수 금지 이런 거 써놨는데 물을 타면 어떻게 돼요? 더 질적해지니까 형틀에다 갖다 붓기가 쉽죠. 그냥 갖다 주르륵 부면은 그냥 꽉 차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물이 하도 많으니까 물 성분 날아간다 그랬잖아요. 재료가 분리가 되고 여러 가지로 안 좋아요. 그래서 물 시멘트 비는 시멘트가 100g이다 그러면 물은 60g. 물 시멘트 비 60% 넘지 않게 해줘야 지금 말하는 게 뭐예요? 수밀 콘크리트를 만들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그 반죽의 질기 결국 물 시멘트 비 맞춰가지고 골재하고 다 섞어서 반죽을 했더니 그 질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질기를 뭘로 한다 그랬어요? 콘크리트 편 한번 보세요. 슬럼프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레미콘 주문해서 쓰세요 편에도 나오지만 레미콘 주문할 때 꼭 지정해 줘야 되는 거 한 가지가 슬럼프 칩니다. 시공연도라 그러는데 일하기 좋은 질기의 정도를 시공연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이렇게 거꾸로 세운 이런 콘에다가 콘크리트 다 담아서 그죠? 비빈 콘크리트 담아서 이 높이가 얼마예요? 30cm. 이 거꾸로 된 이 삼각형 이 콘을 쭉 빼면은 거기에 뭐 30cm에서 이렇게 무너져 내린다 그랬죠. 위에서부터 30cm에서부터 내려간 그게 슬럼프 값이에요. 질면 어떻게 돼요? 15cm, 20cm 막 내려가겠죠. 지니까 30cm였는데 되면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콘을 쭉 빼니까 5cm만 내려갔어요. 8cm. 그 슬럼프 8cm. 그래서 수밀 콘크리트를 하기 위해서는 그 슬럼프 값이 15cm 더 내려가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일하기가 나빠서 그렇지 이 슬럼프 값이 커지면은 일하기는 좋은데 강도에 좀 영향을 준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비비는 거는 믹싱을 뭘로 하냐? 꼭 기계로 해라 이거예요. 기계로 비비고. 그러니까 콘크리트 만들 때 삽으로 막 비벼서 만들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수밀 콘크리트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곰보 가져요, 곰보. 콘크리트 곰보 가졌는데 그걸로 물이 줄줄 새는 거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를 불 때, 타설할 때 재료 분리가 되지 않게 한다. 재료 분리의 개념이 뭐냐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콘크리트를 이렇게 칠라 그러는데 레미콘이 왔어요. 근데 레미콘 뒤에 슈트라 그러죠. 그 레미콘이 흘러내리는 그 U자형으로 된 그 쇠 이렇게 또랑 같은 그거 슈트라는데 거기 길이가 안 되니까 직접 부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요즘에는 전부 뭐 붓기 좋으라고 펌프카라는 게 와서 펌프카에다가 레미콘을 들이부으면 펌프질 해가지고 거기다 막 갖다 부으면 되죠. 호스로. 그것도 재료 분리가 잘 안 일어나는데 부으려고 하는 위치에 레미콘이 끝이 짧아가지고 슈트를 뻗쳐도 안 되니까 거기다가 뭡니까? 함석 같은 거 이렇게 접어가지고 하나 가지고도 모자니까 함석을 또 이렇게 접어서 슈트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요. 그래서 이걸 타고 이제 레미콘이 줄줄줄 흘러내려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길게 해놓으면은 굴러내려오면서 자갈 먼저 굴러내려가고 뭐 자갈, 모래, 시멘트 죽이 분리가 돼요. 거기서. 그렇게 돼도 수밀 콘크리트가 안 된다.
곰보가 나기 쉽다. 그렇잖아요. 자갈 먼저 굴러 내려가고 그 다음에 모래에 뭐 섞인 세멘트, 나중에 세멘트 국물 줄줄 흘러내려오니까 안 돼요. 그래서 타설할 때 재료 분리가 안 되게 해라. 안 되게 하는 방법은 뭐 디테일한 건 많지만 이해하자 치면 그렇게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어붙기를 하지 마라. 이어붙기. 자, 벽이 이렇게 이제 하나의 벽을 콘크리트를 치면은 여기서 여기 쭉 다 부어버리는 게 좋아요. 근데 콘크리트 치다 모자라서 이제 이만큼 치고 끝났어요. 아, 모자라게 주문했네. 아, 실수했네. 다시 콘크리트 막 레미콘 부르면 그게 언제 옵니까? 오는 시간 걸리지 뭐.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차가 와서 보면은 여기까지 부었을 때 뭡니까? 골재, 세멘트 무거운 거 가라앉고 미세하게 이제 물은 떠오르면서 블리딩 현상이죠. 블리딩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물이 떠오르면서 미세한 물질들 같이 올라와요. 여기에 레이턴스라는 막이 또 생겨, 막. 다시 이어붙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국이 쭉 나고 여기 이어붙기 안 돼서 그 방수가 수밀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콘크리트를 잘 쳤다. 그러면 얘를 보양을 해줘야 됩니다. 보양이 뭐냐면은 세멘트는 습기와 함께 화학작용으로 굳어요. 물이 있어야 돼. 물기와 함께. 어떤 사람들은 세멘트 뭐 이렇게 하고 빨리 마르면 다 굳은 줄 아는데 말리면 안 되는 겁니다. 얘는 무슨 진흙 벽돌이 아니에요. 진흙 벽돌, 뭐 석회 이런 거는 공기 중으로 기건재라 그러죠. 공기, 물이 마르면 강도가 나오는데 세멘트는 굳을 동안 물기가 많으면 좋아요. 충분히. 그래서 수화 반응을 합니다. 물하고 화학 반응을 굳어요. 그래서 이런 수밀 콘크리트를 다 부어놨다 그러면 보양을 해줘야 되는데 최소한 열흘 동안은 습기가 충분히 있도록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부직포 같은 거 덮어주고 거기다 물을 뿌려서 이렇게 습기 잘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온도하고도 관계 있는데 그건 너무 디테일해지니까 이제 그 얘기는 생략하고 그래서 방수 중에서 자체 구조체 방수가 있다. 이 구조체 방수가 이 수밀 콘크리트입니다. 또 하나 간단하게 하려면은 자 내가 오늘은 기둥 이제 뭐 바닥 이렇게 벽하고 슬라브 같이 콘크리트 치는 날이에요. 자 이제 2층 올라갑니다. 1층 뚜껑 덮어요. 콘크리트 건물에서. 그러면 방수액을 사서 레미콘이 왔을 때 그쪽 거기다 올라가서 이제 레미콘 똥주바리 거기다 집어넣고 역회전을 시키죠. 회전을 시키면은 이렇게 돌면은 레미콘이 나오고 또 반대로 돌면은 이제 그 콘크리트가 안으로 기어 들어가면서 자꾸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방수액을 적당량을 섞어가지고 그 아지테이터죠. 그 드럼, 레미콘 트럭을 돌려서 섞은 다음에 타설을 해주면은 훨씬 방수 성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다. 또 얼마나 섞어요? 뭐 어떤 방수제를 섞어요? 저도 잘 몰라요. 간단하잖아요. 보통 레미콘 회사에다 전화를 해요. 레미콘 주문한 데다가 방수액 좀 섞으려고 그러는데 뭐 얘기를 해줍니다. 제품명 해가지고 뭐 완결 방수 몇 리터짜리 2통 넣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렇게 하면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 그렇게 하고도 구조체가 또 의심이 가니까 거기다 또 방수를 해줄 수가 있죠. 시트 방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방수는 정말 확실하게 잘 해야 돼요. 집 다 젖고 새 집 전화인데 물이 샌다든지 진짜 골치 아파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 안 했는데 이제 안방수하고 밖방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구조체가 있으면은 지하실이 있으면은 구조체 밖에다가 방수를 하는 게 밖방수고 이제 구조체 안에서 방수를 하는 게 안방수예요. 그러면 특징적으로 얘기를 드리면은 밖방수는 굉장히 신뢰도가 높아요. 그죠? 구조체 이제 콘크리트 했어요. 그러면 거푸집을 다 떼어냈어요. 그러면 그 밖에다가 플라이머 칠하고 아스팔트 방수를 한다든지 시트 방수를 하고 흙 메우다가 또 시트 같은 게 돌멩이 충격받아서 찢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보호 해주고 뭐 하판이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건 그냥 벽돌 다 쌓아요. 또다시 그렇게 해서 밖방수를 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용 많이 들고 그리고 작업 공간도 필요하죠. 흙 메꾸기 전에 방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좀 중요한 또는 깊은 지하 그런 데는 지하철 공사 같은 거 다 밖방수, 시트 방수로 해서 그렇게 해줍니다. 근데 안방수는 어떻게 돼요? 안방수는 시공도 편하잖아요. 안에서 뭐 시멘트 몰탈 액체 방수를 한다든지 실내에서 안에서 방수를 해주는 거예요. 방수로. 그리고 안방수는 보수도 쉬워요. 어디가 물이 비친다 그러면 거기 까내고 거기를 다시 방수를 해줄 수가 있어요. 보수가 쉬워요. 근데 밖방수를 했는데 어디서 물이 또 샌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새는지 찾기도 힘들지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다고 또 바깥에 땅을 다 파가지고 다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특징이 있다.
알아두시면 되고, 또 하나 이거는 이제 방수의 어떤 직접적인 방수는 아니더라도 어떤 벽이 젖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체양을 좀 길게 빼준다든지, 또 하나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요 구조인데 드라이 에리어라는 게 있어요. 드라이 에리어. 드라이 에리어는 해놓으면은 통풍 채광도 되고 거기다가 약간의 뭐 조경도 할 수 있어요. 뭐 대나무를 심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넝쿨, 담쟁이 그런 거를 해두면은 이렇게 막 지하실 느낌이 안 나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게 드라이 에리어라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좀 손그림으로 그림 그린 거 이거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드라이 에리어는 위에 뭐 햇빛이 들어오게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유리 블럭이라든지 강화 유리로 막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통풍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레이팅 같은 거 이렇게 철망 그레이팅 같은 거로 덮어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 설사 위에 채양이 있다 그래도 뭐 비바람이 쳐서 빗물이 글로 들어와도 드라이 에리어 하부에다가 배수를 또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하실 그 드라이 에리어가 있는 벽 자체는 따로 뭐 이렇게 방수 별로 신경 안 써도 된다 이겁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특히 아파트 그 싱크대 주방 밑에 거기는 설계부터 거기다가 그 혹시 누수 또 파이프에서 물이 샐 때 그게 배수관 드레인을 하나 만들어줘야 그 싱크대 밑에 혹시 누수가 됐을 때 그 배수구를 하나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 설계 때부터 그걸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설계 안 들어있어도 시공사에서 그런 거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 아파트예요. 근데 10층에서 물이 새는데 거기 사람이 살아도 그 싱크대 밑에 물 새는 걸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새요. 그래서 그게 점점 타고 내려가서 9층을 전부 적십니다. 또 9층 밑에 싱크대 쪽으로 또 새서 거길 타고 내려가서 바닥을 적시고, 바닥이 또 요즘에 뭐예요? 온돌마루, 뭐 강화마루. 이 마루 밑에 물이 스며들어서 잘 몰라요. 근데 9층, 10층에서 물이 새는데 9층에 있는 분들이 미국에 있는 뭐 아들 집에 딸네 집에 갔어요. 한 석 달 동안 아무도 없는데 9층이 다 젖어서 또 9층 물이 넘쳐서 8층으로 내려가서 8층에서 그때 알아가지고 경비실에 얘기하고 막 다 조사를 해보니까 9층이 아니라 10층에서 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큰 문제입니다. 새는 집 10층에서 또 다 물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누수라든지 방수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단독주택 같은 거 전원주택 질 때 뭐 지하실 저는 뭐 별로 권하지 않는데 지하실 같은 거를 만들 때는 그 드라이 에리어 같은 거 굉장히 좋은 공간이에요. 드라이 에리어는 해놓으면 통풍 채광되죠. 그 다음에 거기서 뭡니까 벽에서 방수 신경 안 써도 되죠. 드라이 에리어에서 거기도 뭡니까 배수구 드레인을 설치해 놓으면 물이 다 빠져 내려가고 아주 지하인데도 지하 같지 않은 그런 공간을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뭐 바닥 면적 산입 안 되고 지하실 공간 연면적에 영향을 안 주니까 뭐 그런 것도 자유로워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드라이 에리어가 굉장히 저는 이제 좋은 공간이라고 얘기하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지하실 같은 경우에 이중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조체가 있고 구조체에다 기본적인 방수를 하고 벽돌이라든지 벽을 하나, 네 벽을 하나 더 싸줘요. 더 만들어줘요. 그러면 그 사이에 물이 흘러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거기도 이중벽 사이에 배수구 하나 연결해가지고 물 처리를 해주고 이중벽을 만들 경우에 그것도 방수 완전한 방법 중에 하나다. 오늘 이제 방수에 관한 얘기를 좀 드렸는데 참고해 보시고, 또 요새 방수 재료가 뭐 무지하게 다양하게 많이 나오니까 선택도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이게 밖에다 하는 방수냐, 또 실내 화장실에 하는 방수냐, 또 탄성이 있는 방수냐, 뭐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하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드렸지만 방수 전에 그 바탕 정리, 청소 잘 해야 됩니다. 그거 잘 안 하고 대충 하면은 방수 작업 다시 해야 돼요. 그리고 적재적소에 알맞는 방수제를 선택해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조체 방수 나왔지만은 그쵸, 레미콘 왔을 때 간단하게 또 방수액을 뒤섞어서 하는 법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본 영상 방수에 대해서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77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